대한민국 경영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후경영대상은 에너지경제신문이 초청하고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후경영대상은 2017년 10월 31일 마감하여 17년 11월 2일 심사에 걸쳐 오늘 시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후경영 대상이라는 게 생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후라는 단어는 2015년도 프랑스 파리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기후는 우리 삶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이런 단어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기후라는 게 사실상 기상과 기후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신의 영역이었어요. 어느 때쯤인가부터 과학의 영역으로 우리 곁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졌고 오염됐고 이래서 지구가 화가 나도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의 변화가 우리를 경계하는 이런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후라는 얘기를 얼른 보면 기후 경영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기후 생활이라는 말도 있고 기후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후 건강, 기후라는 말이 이제는 보편화될 정만큼 우리 주변에 많이 와 있습니다. 오늘 기후 경영 대상을 받는 기관과 기업이 한 5분 됩니다. 저는 매우 기분 좋게 생각하는 것은 전년에 의해서 2년 차인데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심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부를 대신해서 외교부 장관상 1분, 환경부 장관상 2분, 산업부 장관상 2분 이렇게 5분에게 정부를 대신해서 그 격려와 노고를 시야할 겁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이분들이 기후경영을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후의 리더가 되는 것을 저희는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기상산업과 에너지산업을 연계한 발전방에 대한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기상산업은 미래의 산업입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손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류 삶을 질을 형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노력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23차 UN 변화협약 정상국 총회도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한 이 세미나는 이러한 시점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미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발표를 해주실 분은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조용석 교수님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상기후산업이라고 하는 것하고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사실은 독립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퀘스천 마크로 되어 있는 것은 공통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 달라고 하시니까 좀 처음에 좀 고민이 됐던 겁니다. 왜냐면은 에너지 산업은 우리 저기 있는 것처럼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전력, 석탄, 석유, 원자력 발전 따위의 동력원을 생산, 채굴, 정제하는 산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옛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재생에너지. 우리가 얘기하는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 빠져 있는 거죠. 정의할 때 오래됐으니까. 어찌되었든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의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상기후 산업이라고 하는 정의는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이런 기상기후 산업이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진 거는 10년도 채 안 돼서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법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밑에 보이는 것처럼 기상산업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상산업진흥법 2조에 의하면 기상기후 산업이 아니라 그냥 기상산업이란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 공급, 용역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개의 서로 어떤 정의와 특성이 다른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 준비하면서 조금 많은 시간을 좀 드렸고요. 아마 여기 계시면서도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싶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도 아니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World Energy Council이라고 하는 곳에서 2015년 보고서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980년에 비해서 2010년대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4배나 더 커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으로 2100년 또는 2050년이라든가 2100년까지 가면은 이 피해 규모가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제가 추가로 넣은 것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크게 이 색깔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들을 좀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싶어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석탄이라든가 석유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대륙별로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여기 보이는 게 뭐냐면 1990년대서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어떤 가뭄, 홍수, 태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산업에 타격을 줬던 것들을 다 총망라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표시를 하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뭐 어떤 혹한 태풍, 홍수 이러한 것들이 지역별로 굉장히 다르게 영향을 주면서 그것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에너지 공급이라든가 수요에 밀접한 연관을 주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걸 보면은 기상 기후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주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고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온이라든가 강수량, 태풍, 홍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는 그걸 에너지를 수요하는 데까지 이동시키는 그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들인 거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은 화석에너지 사용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리 협정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고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얘기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석탄과 석유를 줄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은 여러 가지 정책과 규제 수단을 통해서 기존의 에너지 산업에 어찌됐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에너지 산업은 기상기후로 인해서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산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쉐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자신들의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열대성 저기압, 우리가 얘기하는 허리케인이라든가 태풍 이러한 것을 그냥 통틀어서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 온도의 변화, 최고 기온, 최저 기온,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날, 굉장히 추운 날, 이거의 변화,
그리고 바이오매스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자연의 변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쉐브론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걸프만에서 카트리나 또는 니타라고 하는 대규모 허리케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쉐브론이 갖고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허리케인의 피해로 인해서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설비를 수리하고 그걸 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 들어간 돈이 그 당시 돈으로 14억.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억 불이 한 1,000억 정도니까 14억 불이면은 1조가 넘는 돈이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쉐브론 코퍼레이션이라고 2013년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또 애니스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어보지 못했죠. 그렇지만 애니스파라고 하는 것은 위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국제 석유 개발 기업인데요.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21번째로 많은 석유를 공급하고 채굴하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애니스파에서도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 원유 채굴하고 천연가스 채굴하는 곳이 있는데 지역별로 여기 보시면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면은 기온 변화 리스크라고 해서 애니스파의 전체의 한 9%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나이지리아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해서. 근데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인데 굉장히 안 그래도 더운 곳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너무나 더 더워진 거죠. 그러니까 생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원유 주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르웨이에도 애니스파의 전체의 7%의 생산량이 노르웨이에서 나오는데 그곳에는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불모로 인해서 생산량이 또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홍수, 인도와 나이지리아 쪽에도 기반 시설이 있는데 이쪽은 또 홍수가 남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고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석유 개발 사업, 바다에서부터 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을 보면은 썬커 에너지라고 하는 곳에서도 비슷한 그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온의 변화, 강설, 빙하, 열대성 저기압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생산을 감소시키고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엘버타 지역의 아사바스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오일샌드를 생산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오일샌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는 비전통 석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통 석유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카타르 같은 데서 이렇게 쭉 뽑아내는 거죠. 굉장히 양질의. 근데 이제 이러한 오일샌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표층에 있는데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뭘 많이 쓰냐면 강한 압력으로 수압을 물을 이렇게 쫙 쌓아 올려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오일샌드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일샌드가 굉장히 저렴하게 양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환경,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한 문제도 좀 대두는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오일샌드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물이 필요한데 물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강수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하수가 있어야 되는데 강수량이라는 것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이 지역. 또 특히 뭐가 있냐면 이 지역, 아사바스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기후의 특성이 너무나 춥고 겨울철에는 여름에는 너무나 더운 곳인데 이것이 점점 더 극으로 가는 거죠. 겨울철에 더 추워지고 여름에 더 더워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강수량이 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줄어드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일샌드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물을 공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그것이 전부 다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전체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년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 기후 요인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특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평균 기온, 강수량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허리케인, 태풍과 같은 열대성 저기압이 굉장히 에너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그러한 이상 기후 현상이라는 것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또 많이 하고 자본 비용도 더 많이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업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좋은 지역은 다 생산이 끝났기 때문에 점점점 인간이 다가가기 어려운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후변화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더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산업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달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기회는 우리가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발생하는 홍수, 허리케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도 미리 사전에 예측만 해도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포항의 지진도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능 시험 바로 전날 정말 큰 결정을 해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그냥 공감대를 하면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걸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더 예측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대비가 잘할 수 있는 거고 더 좋기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방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은 그거로 인한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은 그러한 기상 이변의 발생 빈도라든가 또는 그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의 크기로 올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면 할수록 그것이 사업의 긍정적 요인,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가 저 이후에 아마 다음 분이 아마 기후변화와 전력 산업의 어떤 예를 아마 들어주실 텐데 아마 더 좋은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예가 우리가 전력 수요 예측 얼마 전에도 그 석탄 발전소를 얼만큼 줄일 것인가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앞으로 미래 2020년, 2030년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기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거를 무엇으로 보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얼마만큼의 전기가 필요할 것인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거든요. 왜?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전력 수요 예측을 과도하게 하면 우리가 뭘 더 많이 지어야 되냐면 발전소를 더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많이 지었는데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적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게 되는 거고 활용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뭐가 되는 거죠?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돈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만큼 낭비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온도라든가 습도, 기온, 조도 이러한 것이 전부 다 기상 정보인데 이러한 것을 최대한 잡아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여름철에는 냉방 수요가 얼마나 되고 겨울철에는 난방 수위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예측만 하면 필요한 전력량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발전소를 짓거나 가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불필요하게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를 발전소에서 생산을 했는데 100을 생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난 50만 쓸 거야 한다고 해서 50을 줄일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을 생산하면 50을 쓰고 나머지 50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기는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예측력을 높여서 아예 생산할 때부터 전기를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전력 수요량 예측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상 정보가 있어야 된다.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1년에 기상청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어디일지를 지도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지도를 기초로 해서 풍력단지가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풍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한다 했을 때 바람이 그래도 빠르게 많이 불면 불수록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니까 같은 거면은 이왕이면 바람이 더 빠르고 많이 부는 곳에 설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국의 엑셀 에너지라고 하는 곳에서 보고서에 보면은 0.1m/s이니까 여기 S라고 하는 것은 초를 나타냅니다. 1초에 부는 바람의 속도가 0.1m 이상 더 빠르게 부는 곳에만 가도 0.1입니다. 초당 0.1m 해도 100메가와트 풍력단지에서 얼마만큼의 돈이 생기냐면
25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더 많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더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부는 바람이 다 그게 그거지 어떻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은 1초에 0.1m 가는 거 그것만 차이가 있어도 1년에 100메가와트로 해서 25만 불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2011년부터 민간 기상업체로부터 기상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3개월에 대한 장기 예보와 1개월의 다음 달에 대한 예보를 해서 도시가스를 내가 공급하는 곳에서 얼마를 더 필요로 할까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해서 그거를 미리 수급을 맞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기상기후 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공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기상기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겠죠. 여기 보면은 기상기후 산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상산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포괄적으로 기상기후 산업의 현황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2009년에 여기 보시면 이게 단위가 억입니다. 그러니까 12조 7,600억 원 규모의 전 세계 기상기후 시장에 매출이 있었다는 거죠. 약 12조 7천억에서 19조까지 올라갔고 2020년에는 한 26조 7천억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한 겁니다. 굉장히 커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기상기후 산업의 매출은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은 여기 보입니다. 2000년에 46억 원. 굉장히 작죠. 2000년. 그러니까 17년 전에는 그냥 50억도 안 되는 매출이었다가 여기 보시면 2016년에 3,700억 원 정도.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죠. 거의 뭐 한 10배가 아니라 거의 한 40억, 50억이 3,700억 정도 올랐으니까 굉장히 20배 가까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우리나라의 기상기후 산업의 매출 비중은 전 세계의 2015년, 그러니까 19조에 비교해 보면은 1.9%, 2%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기상기후의 산업은 급성장하는 추세를 밟고 있다고 하지만 전 세계하고 비교를 하면 여전히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기상기후 산업과 관련된 기업 숫자가 425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2011년에는 125개소였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 기상과 관련된 사이트에 보면은 425개 기업들의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 425개 기업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걸 갖고 제가 분야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상기후 장비가 88.7%입니다. 그러니까 425개나 되는 기업들의 거의 89%는 전부 다 장비와 관련된 업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있는 요 부분이 뭐 예보라든가 컨설팅하거나 또는 감정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2016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매년 설문조사가 하는데 그 설문조사한 걸 갖고 토대로 해서 보면은 크게 5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업종을 5가지 부문으로 했을 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35.2%로 해서 매출의 비중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상기기, 장치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이죠. 저도 아까 여기 밑에 가보니까 이 제조하는 업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끝나시면 아마 보시면은 굉장히 더 느낌, 다가오는 게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나머지 34.5%가 기상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럼 수출과 수입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옆에 같이 놓고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기상 기기 장치 제조업이 결국에는 수출은 71억을 하는데 오히려 수입은 80억이 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매출은 큰 부분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거죠. 더 한 건 뭐냐면 또 다른 전체 매출의 34.5%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은 수출은 없고 수입이 31억을 갖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상 기후 산업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조금 오히려 수입이 더 많이 수입을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기술력은 외국과 관련해서 한 4.3년 정도가 뒤처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굉장히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냥 뒷짐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기상산업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계획을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열심히 한 거죠.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공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성공 모델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후발주자로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고는 싶은데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좀 성공한 사람이 우뚝 서가지고서 나를 봐라라고 해주면은 따라갈 수가 있는데 등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등대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가면은 망망대해에 내가 스스로 나침반 갖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기술을 개발을 해도 그것을 사업화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기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기술을 통해서 뭔가 상품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425개의 기업들이 있지만 기업들의 규모를 보면은 전부 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영세하다. 뭔가 이렇게 자본도 좀 갖고 기술력도 있어야 해외에 나가서 당당하게 가서 겨루고 할 텐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영세한 규모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기상산업은 정말 그럼 모든 게 다 열악하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출처는 아까 말씀드린 1차 기본계획 외에 이후에 2016년에 그럼 두 번째 기본계획을 정부가 세웠습니다. 2016년서부터 2020년까지 또 한 번 5년 동안 잘해보자라고 하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안에 있는 자료 중에서 우리의 기상산업에 대한 스왑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그 기회만 설명을 드리면 아직 기상산업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잠재 고객이 많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도적으로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지난 정부였기 때문에 창조경제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어찌되었든 정부가 이 기상기후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첨단 IT가 우리가 강국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IT하고 연계해서 첨단 기상기후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2012년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제안을 보면은 일단 법, 제도, 정책을 좀 보완해야겠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R&D 예산을 조금 더 많이 가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융합이다라는 거. 무조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상기후 산업과 에너지 산업 또는 뭐 여러 가지 타 산업과 같이 융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산화해야 되겠다. 아까 29%밖에 안 되는 국산화 장비율을 더 높여야겠다. 그리고 IT라든가 맞춤형 이런 것들을 좀 잘해야겠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이 퀘스천 마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공통 분모가 무엇일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기상기후 산업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에너지 산업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로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력권에서 기후환경전략실장 박광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노후 석탄 같은 거는 폐지를 우선 하고 신규 원자가 신규 석탄 같은 것도 현재 자제하고 그리고 신규 원자도
공론화를 위해서 중단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 통과하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청정발전 이야기인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기업은 탈퇴했지만은 사실상은 뭐 탈퇴했지만은 그 미국은 연방제국이기 때문에 주별로는 거의 그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별로의 그 환경제는 거의 같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뭐 약간의 그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좀 강화되겠지만 약간 좀 느슨해지겠지만은 주정부 차원에서는 약간 좀 느슨해지겠습니다. 또 이 강화가 계속 되겠죠.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온실가스에 대한 거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나라도 지금 발전 쪽에서 대부분이 그 발전 쪽에서 그 온실가스 같은 경우 증서를 거래하는데 발전 쪽에 대부분이 사고 있습니다. 발전 쪽에서 상당한 금액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 쪽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요금을 낼 때도 항상 비용을 내신다는 거 약간의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요금이 많이 상당히 그 발전 쪽에서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요금을 오르지 않고 상당히 지금 기조가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걸 좀 염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EU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의 지금 온실가스를 감축을 목표로 30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대부분 석탄 효율 개선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연료전환 전환이라면은 석탄에서 가스. 석탄이 폐지를 하게 되면은 석탄과 가스가 아까도 말씀드린 2.5배가 석탄이 상당히 많은 양을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연료전환 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뭐 여러분들이 신재생에너지 생각하면은 풍력, 태양광을 대표적으로 말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확대를 하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신재생에너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3% 내인데 실질적으로 발전 량비 그 설비 용량하고 비해서 상당히 한 우리나라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상당히 좀 확대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타 OECD국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그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를 확대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3%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현재 신재생에너지 28%, EU 같은 경우는 45% 목표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도 의욕적으로 신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지금 많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쓰기 때문에 뭐 일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히 태양광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소규모에 대해서 그래서 농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은 정책을 많이 지금 확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여기가 보면은 지금 여기 보라색을 보시면은 42%가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도 한 42%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발전 쪽에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앞으로는 탄소 제로 시대로 갈 겁니다. 탄소가 그 온실가스가 돈이 되는 시대. 온실가스가 돈이 되는 시대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뭐 온실가스 감축을 대형 그 제조업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향후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실가스에 대한 온실가스 자체가 아마 그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돈이 되는 시대가 아마 도래할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도 현재는 저희가 하지만은 뭐 많은 분들이 알페스 제도라고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함으로써 REC라는 증서를 가지고 돈을 거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그 REC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증서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자들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신재생에너지 100kW짜리 태양광에 대한 2억 정도 내지 한 1억 8천 정도 되는데 그 소규모 사업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걸 증서를 거래하고 지금 자유롭게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만간에 저희 배출권 온실가스 상당히 향후 앞으로도 계속 그거를 소규모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참여 가능하지 않겠나 조만간에 되겠습니다. 여기 전력 쪽에서는 석탄을 가스로 바꾸고
그리고 석탄이나 가스를 재생에너지로 바꿔가지고 감축할 수 있는 측면이 여러 개 있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사실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가 제로니까,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함으로써 석탄에 대해서 거의 9배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상당한 재생에너지의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서 있으면 상당히 지금 저희가 보시면은 이제 사실 특히 가뭄이 시작되면 아무 관련이 없지만 관련 없는 것을 생각하시지만은 가뭄이 발생하면은 수력 발전소가 안 들어갑니다. 수력이 발전 안 하면은 누군가가 석탄이나 가스 발전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겠죠. 이 가뭄과의 상관관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사실 하늘에도 기울여지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온실가스가 많이 안 나오려면 가뭄 안 들고 비가 많이 와서 수력 발전소 양이 증가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도움도 되고, 비가 많이 오면은 그만큼 전기요금 싸집니다. 앞으로 세대는 유럽도 마찬가지지만은 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게 지금 석탄 시대는 석탄은 산업혁명 시대에 값싸게 사용했는데, 값싸지만은 않지만은 앞으로 환경 비용이라는 게 도래했기 때문에 향후 재생에너지가 점점점 증가할 것이다. 유럽에서 가정용 연구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차지하는 비용이 알페스 부족이라든지 상당히 많죠. 이렇게 에너지 비용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차지하는 비용이 딴 국가보다 상당히 좀 낮은 전기요금을 쓰고 저렴한 가격에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타국가보다 상당히 좀 괜찮은 나라입니다. 이게 전기 측면에서는 딴 것도 좋지만요. 우리나라 전력시장 발전사와 한전과의 사이에서 사이인데 그 사이의 전력시장인데 이거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은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업하는 시장입니다. 자유롭게 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용을 이렇게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아래 그림에서 노란색이 원자력이고 보라색이 현재 석탄이고 그 위가 LNG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발전기부터 이 탑을 쌓아가지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탑을 쌓아서 가장 가격이 낮은 발전기부터 쌓은 다음에 발전하는 추세입니다. 요 옆에 보시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약간 저희하고 다릅니다.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는 경제급전, 그 경제급전은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는 입장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사고 여기서 신재생에너지는 없죠. 왜 없냐면 신재생에너지는 가장 밑에 원자력 밑에 깔립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신재생에너지는 이 밑에 안 깔립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시 혹시라도 신재생 사업을 하시거나 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염려 마시고 전기와 REC라는 게 있는데 전기는 무조건 사주고 REC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증서를 팔면 되기 때문에 보통 전기 신재생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아워당 180kg 정도, REC랑은 한 18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환경 비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환경 비용을 어떻게 좀 마련하고 있느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전력 시장에서도 현재 환경 비용, 온실가스 비용에서 일부 얹혀주고 있습니다. 다는 안 얹혀줍니다. 왜냐하면 다 주게 되면은 발전사들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사들이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했느냐 할 경우만 주는 경우가 지금 주게 됐습니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은 수건을 짜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들이 온실가스를 발전사들이 많은 수건을 짜게끔 짜가지고 자기들이 온실가스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력에 대한 불확,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 에너지에 대해서 자연 에너지를 하기 때문에 뭐 바람이 적게 불거나 햇빛이 적게 불면 약간 특히 태양광 같은 거 밤에 같은 경우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에 대한 해소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ESS가 축전지죠. 그 축전지를 함으로써 지금 그런 다 해소가 되고 현재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신기술에 따라서 신재생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재 지금 제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ESS가 보통 1메가 정도, 1메가와트죠. 그러니까 그 1000kW 정도의 설비 용량이면 13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현재 한 6억 정도, 5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한 2분의 1 정도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점점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 설비 자체가 상당히 지금 뭐 많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가속도가 됐고 점점 더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붙어가지고 점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전문가인 줄 알고 왔는데 그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그 PJM이라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전력 시장에서 전력을 어떻게 거래하는가에 대한 그 그래프인데 그 녹색과 옆으로 녹색 0에 있는 녹색에서 쭉 가다 보면은 그 수직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고 수평되어 있습니다. 수직과 수직이 만나는 지점이 그 전력이 그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곳입니다. 일치했을 때 가격이 매겨지는데 이 가격에서 그 신재생 같은 경우는 역할을 못하고 자기가 그 수직에서 두 개의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그 X와 Y축이 만나는 지점이 그 가격이 주어지면은 신재생 무조건 가져가는 자기들이 그래서 일명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합니다. 가격에 자기가 주도의 역할을 못하지만은 그 가격에 맞는 시점을 가져가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비싼 가격이라도 염려 없이 시장에서는 바로바로 그 가격에 사주는 지금 체계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어차피 그 전력 시장이라든지 전력 시장도 현재 도매 시장이 되어 있는데 유럽에서는 유럽도 마찬가지로 전력 시장이 소매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상은 지금 한전이라는 곳에서 지금 전력을 의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는 내가 그 예전에 그 저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후에는 내가 원하는 전력사를 선택할 겁니다. 내가 얼마큼 싸게 받는 회사에서 어떤 조건으로 내가 여기 살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시대가 좀 조만간 도래할 겁니다. 이건 어차피 이거는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모든 OECD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들이 내가 소비자가 전력을 누구한테 살 것인가를 그 선택하는 다 국가입니다. 이게 예, 향후에 내가 뭐 지금의 뭐 우리 QAT 통신요금 할 때 나는 얼마짜리 쓰는데 얼마 싸게 받느냐? 내가 어떤 구매 만약 제가 54,000원 쓰고 있는데 나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난 전화는 별로 안 음성 요금은 안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각 그 통신사들이 전력 판매사들이 여러분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사면 됩니다. 이제. 막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해서 나에 맞춤형. 나는 전기를 밤에만 사용하는데 낮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요금을 선택하든지 나는 나는 여름에는 많이 사고 많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파는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시대가 도래해서 여러분의 맞춤형 전력 시장이 되지 않겠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소매 시장까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소매 시장이 도래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나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겠다. 비싸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약간 비쌉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부 형태를 하겠다. 할 경우 내가 신재생에너지를 사는 그것만 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린 프라이싱에서 나는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그것만 사겠다. 그리고 일부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한테 요구할 때, 기업체들에 요구할 때 당신들은 얼마만큼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드냐, 그걸 조건 내세우는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나는 저 같은 회사가 있으면 만약 A라는 회사가 있으면 B한테 이럽니다. 당신들 물건 만들 때 신재생 에너지에서 얼마만큼 사용하라. 이 조건을 내서 상당히 그런 게 종종 많습니다. 현재 시대가 지금 점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새로운 4차 혁명이라는 게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게 기후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상당히 변화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고 뭐 지금 중개시장 같은 게 아마 하고 또 지금은 DR 시장이라서 수요를 자기가 감축하면서 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DR 시장이라서 시장도 있고, 그리고 현재 REC라는 것은 현재 REC 여기 보시면 REC가 있을 겁니다. REC라는 게 제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여기 신재생에너지 시장, 신재생에너지를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증서를 현재 상당히 2만 개 업체들이 좀 계속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해가지고 증서를 팔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이거 향후 중개시장은 향후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소규모 판매 전력이 소매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시장이 발달하면서 될 거고, DR 시장 같은 경우는 수요를 감축하는 시장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 시장도 있고 구역정기 사업자 이런 도매단에서 움직이는 일부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상당한 새로운 시장이 전력에서도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기는 한정도 산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약간의 눈만 멀리 보시면은 모든 시장이 열려 있고 모든 세상이 많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 시장이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동안은 과거에는 큰 대형 발전, 석탄 발전소라든지 원자력 발전 대형 발전소 위주에 하다가 지금은 점차적으로 분산형, 지역적으로 조금한 발전소 형태로 분산형 시장, 분산형이란다. 가급적 작은 시장으로 돼가지고, 근데 작으면 제가 좋은 게 뭐냐면은 송전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철탑 같은 거를 건설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시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앞으로의 전력 시장에서의 분화가 상당히 많고, 사실 전력 시장이 모든 산업의 기반 산업입니다. 전력 요금이 얼마만큼의 오르냐 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영향도 많기 때문에 전력 요금에 대한 항상 우리가 전력 요금에 대해서는 항상 14개 소비자 물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좀 싼 전기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혹시라도 지금 신재생 산업에 대해서 특히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100kW 정도면은 현재 한 2억 정도를 투자하셔서 연 수입이죠. 수익이 아니고 2억 2천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가 지금 여러분들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사업자를 가지고 보통 운영할 수 있는, 보통 100kW 정도의 신재생 설비를 태양광을 하려면은 한 300에서 400평 정도를 필요합니다. 400인데 그걸 하려면은 절대농지는 안 되고요. 현재 절대농지는 안 되고 지금 전이나 전이나 임야 정도 하고 여러분 20년 정도의 장기 계획을 맺어주니까 혹시라도 이게
사업을 하시거나 할 때 어차피 뭐 신재생 자체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상당한 기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를 했을 경우에는 20%만큼의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측면에서 상당히 장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 안정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들한테 상당히 은퇴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